대한민국의 하늘을 수놓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전투기 엔진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창공을 가르는 위용을 뽐냈지만 그 심장인 엔진만큼은 여전히 미국의 소나귀에 있었습니다. 수출을 할 때마다 번번이 허락을 구해야 했고 그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주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투기의 날개조차 마음껏 펼칠 수 없었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굴레를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마침내 현실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뚝 선 기업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로 첫 발을 내디딘 이들은 이제 전투기 엔진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기술 자립을 넘어섭니다. 이는 대한민국 스스로 하늘을 수호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처음 두산이 가스터빈 개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업계는 냉소적인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세계 시장은 이미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 미쓰비시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철옹성처럼 장악하고 있었고 신생 기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첫 시제품 개발 이후 불과 10년 만에 두산은 세계에서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을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2023년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설치된 270MW급 가스터빈은 24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며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산업적 성과를 넘어 국가기술 주권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산 가스터빈이 상업용으로 완전하게 운전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고 이제 그 독보적인 기술을 앞세워 가스터빈 종주국이라 불리던 미국 시장의 문을 정면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산이 미국의 380MW급 가스터빈 2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한국이 미국의 허락을 애타게 구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사들이는 전세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극적인 변화는 곧 엔진 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확고하게 증명되었습니다. 1700도 이상의 극고온을 견뎌내는 초내열 합금, 혁신적인 3D 적층 제조 기술, 그리고 자체 개발한 정교한 냉각 해석 소프트웨어까지 과거 한국이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번번이 가로막혔던 3가지 핵심 장벽을 두산은 단숨에 돌파해낸 것입니다. 두산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항공기 엔진 개발로 고스란히 이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터빈에서 얻은 고온 냉각 노하우가 이제 전투기 엔진의 심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전투기를 한 대도 수출할 수 없었고 엔진 부품 하나 바꾸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산의 기술로 탄생할 새로운 터보팬 엔진은 150도급 고온을 견디며 최대 추력이 14, 0파운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전형 설계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 연구소와 시험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값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방 선진국들이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지켜온 독점 체계를 한국이 보란듯이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방산 수출을 통제했던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한국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허락을 구하는 대신 이제는 스스로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KF-21 프로젝트 초기에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혔던 부분이 바로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난관을 돌파하면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국산화는 더 이상 불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검증하며, 우리가 수출합니다. 두산의 가스터빈이 미국으로 수출된 순간 한국은 세계 엔진 시장에 새로운 변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KF-21 보라매에 한국의 심장을 장착하는 것. 그 순간 한국의 하늘은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질주는 단순한 산업 성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가가 의존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시작된 기술력이 이제 전투기 엔진이라는 또 다른 정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두산은 그동안 발전 부문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노하우를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로 거침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과 전투기 엔진은 겉으로는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모두 압축기, 연소기, 터빈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핵심은 극고온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견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두산은 이 핵심 분야에서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3D 적층 제조 기술을 이용해 냉각 통로를 자유롭게 설계하고
기존 가공으로는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복잡한 구조의 블레이드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엔진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비 주기를 단축시킵니다. 즉, 한 번 쓰고 버리는 부품이 아니라 반복 운용이 가능한 부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의 축적은 이미 실전에서 완벽하게 검증되고 있습니다. 김포 열병합 발전소의 가스터빈은 0시간 이상 가동되었으며 그 뛰어난 성능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와 대형 전력 기업들이 두산의 가스터빈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빠른 납기와 압도적인 안정성이었습니다. 세계 1위의 전력 소비국인 미국 시장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생산 차질과 길고 긴 납기 문제로 공급이 지연되자 새로운 공급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두산이 혜성처럼 등장한 것입니다. 불과 1년 만에 대형 가스터빈을 완성하여 납품할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을 보여주자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이는 산업 생태계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스터빈의 핵심은 고온 재료와 정교한 냉각 설계, 그리고 탁월한 소프트웨어 해석 능력에 있습니다. 두산은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외산 소프트웨어가 풀지 못하던 복잡한 해석 문제들을 직접 해결했습니다. 냉각 해석은 엔진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단 1%의 오차만 생겨도 시험 단계에서 바로 치명적인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국산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했다는 것은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니라 엔진 자립의 본질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두산이 공개한 1650도급 터보팬 개념 설계는 그들의 압도적인 기술적 자신감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기존 F-35 엔진이 구현한 1980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격차를 놀랍도록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냉각 코팅, 단결정 블레이드, 적층 제조 같은 첨단 기술들이 점점 더 하나로 묶이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의 엔진 설계는 직경을 F4 엔진과 유사한 80-80급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의 블록 3 버전에서 엔진 교체가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형 제약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외국의 엔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청사진이 이미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설계하고 시험하며 검증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 주권을 확보한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가스터빈이 미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사건을 넘어선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한국이 세계 엔진 시장의 새로운 강력한 변수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방위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KF-21의 심장이 한국의 것으로 바뀌는 순간 한국은 전투기 기술의 진정한 독립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엔진의 불꽃은 앞으로 한국의 하늘뿐만 아니라 세계의 하늘에서도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엔진 독립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곧 국가주권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입니다. 심장을 빌려 쓰는 한 그 전투기는 결코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KF-21 프로젝트 초기부터 미국의 규제와 허가 문제는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국산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외산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대도 팔 수 없었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등장은 바로 그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1650도급 목표는 단순한 기술 지표를 넘어 대한민국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이 온도는 항공용 터보팬 엔진의 생명을 결정짓는 핵심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수준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두산은 그 견고한 벽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F-35 엔진처럼 1980도급 고온을 완벽히 구현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엔진 개발의 본질은 한 번에 최고를 찍는 것이 아니라 냉각 기술, 코팅 기술, 단결정 블레이드 제조, 그리고 장기 신뢰성 축적을 통해 안정적인 성능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두산은 이미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로 그 탄탄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급고온과 냉각 데이터를 모두 직접 축적했으며 이를 항공 엔진으로 정교하게 이식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항공우주 전용 적층 제조 품질 체계를 구축하면서 기술적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적층 제조는 기존 절삭 가공으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미세 냉각 통로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부품의 내열성과 정비성이 동시에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반복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실전에서의 신뢰성과 생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두산은 16 0파운드급 기본 추력과 최대 24 0파운드급 목표 추력을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프로토타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직경 88cm급의 설계는 KF-21 블록 3 이후에 엔진 교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KF-21 초도 양산분이 2028년까지 약 80대 규모로 생산될 예정이며 이 시기에 엔진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계는 매우 전략적입니다. 엔진이 바뀌면 기체 성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외형 제약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내부 구조를 교체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자신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외부의 압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부품 허가 절차, 그리고 국제 규제들은 오히려 한국에게 자립의 확고한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선 국가 주권 회복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두산이 확보한 적층 제조 기술과 국산 소프트웨어는 이미 블록 3단계의 로드맵에 맞춰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650도급 엔진에서 시작해 24, 0파운드급 추력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한국이 세계 엔진 시장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강력한 선언과 같습니다. 이 기술은 단지 KF-21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후 개발될 무인 전투기, 4세대 폭격기, 그리고 민간 항공 엔진까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외신들도 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CNN, 제인스 디펜스 같은 글로벌 매체들은 한국의 가스터빈 국산화가 항공 엔진 자립의 전초 단계라고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는 창조 국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독자적으로 항공 엔진을 개발하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뿐이었지만 이제 한국이 그 치열한 경쟁 구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산의 행보는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미국과 유럽이 지배하던 하이테크 엔진 생태계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도전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을 넘어 기술 패권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엔진 자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유럽은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방위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토는 이름뿐인 동맹으로 전락했고 각국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사실상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변화는 그 균열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유럽에 대한 군사 지원이 중단되자 나토의 결속력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굳건한 동맹이라 할지라도 위기 순간에는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냉정한 진실 말입니다. 러시아의 무자비한 침공 앞에서 유럽은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천연가스 의존과 경제 불안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지원을 주저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홀로 싸워야 했고 유럽의 방위 체계는 회복 불가능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덴마크 국방정보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6개월 내에 국경 지역에서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으며 5년 내에는 유럽 한복판에서 전면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 정보기관의 엄중한 평가였습니다. 즉, 유럽은 지금 절박한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현실은 냉정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랜 군축 정책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군사 산업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자체적인 무기 생산 능력이 전무하며 프랑스와 독일에 의존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 프랑스와 독일조차도 자국의 장비를 확보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들은 이미 수년간의 납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장비를 배치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년 안에 러시아의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유럽을 다시 고립시켰습니다. 동맹이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냉혹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결국 유럽 각국은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폴란드가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으로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K-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전투기까지 폴란드는 한국의 압도적인 무기로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주저하며 지체하는 사이 폴란드는 이미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단지 무기를 구매한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한국식 군수 체계를 통째로 도입했습니다. 빠른 납기, 실전에서 이미 검증된 압도적인 장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폴란드는 이를 통해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을 확충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납품받은 K9가 천무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방어력도 강화하는 공급과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럽 각국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지킬 유일하고 현명한 선택지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독일제 무기는 비싸고 느리며 프랑스제는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반면 한국은 신속한 생산 능력과 실전 경험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폴란드를 통해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러시아의 위협이 다시 닥친다면 그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입니다. 유럽의 언론들 또한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공급망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전력은 눈에 띄게 강화되었고 유럽 내 영향력 또한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제야 그 냉정한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전력화 가능한 실질적인 해법이었던 것입니다. 유럽이 방황할 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시선은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 이것이 현재 유럽의 냉혹한 결론입니다. 나토의 이름 아래 모여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안전망은 이미 산산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메우는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전략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보여준 놀라운 속도와 실행력은 유럽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K-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전투기를 동시에 들여오고 실전 배치까지 완벽하게 마친 나라는 폴란드가 유일합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나토 내부에서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독일이나 프랑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의 방산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주도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 무기의 조기 납품 속도에 경탄하며 2차 계약을 이미 준비 중입니다.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직접 조립과 수출까지 확장하려는 계획도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슬로바키아와 체코, 루마니아 같은 중부 유럽 국가들이 폴란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독일과 프랑스산 무기의 높은 가격과 느린 납기에 지쳐 있었고 한국산 무기의 빠른 공급 능력에 전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당초 스웨덴제 경전차를 구매하려 했으나 납기가 5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확인되자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대안이 바로 폴란드 생산형 K 전차입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성공은 마치 도미노처럼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지금 한국과 직접 협력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전까지는 프랑스와 독일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한국의 무기가 유럽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유럽의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는 더 이상 사치가 될 수 없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균열이 뚜렷합니다. 발트 3국은 이미 한국 무기로 재무장을 마친 폴란드와 함께 새로운 군사동맹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폴란드의 공동 방위조약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나토의 구조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동맹을 통해 실질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의 중심에도 한국이 있습니다. 발트 3국은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을 운용 중입니다. 이 무기들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나토 규격 탄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즉, 나토의 기존 체계와 완벽히 호환되면서도 유럽산보다 납기와 비용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모델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 동맹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일 무기 계약이 아닌 장기 운영과 기술 이전, 공동 생산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구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협정은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히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을 일으키는 진정한 동맹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닙니다. 유럽의 안보 구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그 견고한 문을 활짝 열었고 다른 국가들은 그 성공적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형 방산체제의 유럽화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유럽 전역에 드리워진 지금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방산 제품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빠른 납기, 검증된 실전 성능, 그리고 동맹 친화적인 기술 협력으로 유럽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한국의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그 성공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하늘과 대지는 이제 점점 더 한국의 기술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K2, K9, 천무, FA-50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기의 심장은 결국 KF-21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유럽은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나토의 이름으로 유지되던 안전망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방위 체계가 고통스럽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7년까지 약 129조 원 규모의 방위비 특별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이 스스로의 안보를 재건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예산입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입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리고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친 유럽에게는 시간이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해답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를 통해 실전 납품, 조립, 생산, 운용,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검증받았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새로운 방위 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의 체계만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안보 공백은 더 이상 미국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정책으로 회귀했고 아시아와 중동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자신들만의 군사적 자립을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립의 모델로 한국형 방산 시스템이 선택된 것입니다. 한국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방산 수출의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을 넘어 유럽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로 비약적으로 부상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엔진 자립, KF-21의 국산화, 폴란드와의 굳건한 동맹, 그리고 유럽 시장으로의 확장은 모두 같은 거대한 흐름 위에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기술력의 압도적인 상징이며 동시에 한국이 세계 군사 질서 속에서 차지할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 엔진이 국산화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을 수출하고 동맹을 설계하며 세계의 안전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129조 원 방위 예산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미래의 방위 기술을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의 깊은 신뢰를 얻었고 그 신뢰는 수많은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지금 그야말로 골든타임을 맞이했습니다. KF-21, K, K9, 천무, FA-50 등 각종 무기 체계는 이제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자산이자 동맹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말하고 신뢰로 동맹을 세웁니다. 이제 한국의 하늘에는 KF-21의 엔진이 뜨거운 불을 밝히고 유럽의 들판에는 한국의 전차와 포가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락을 구해야만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하늘을 움직이는 기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엔진이 켜지는 순간 세계의 판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지 금속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독립의 우렁찬 함성이며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웅장한 울림입니다. 한국은 이제 소비국이 아니라 창조국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불꽃은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를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